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 전 마지막 수업인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4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문제 1번. 갑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려면은 일단 갑, 을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갑. 일정한 생업, 여기 한자로 쓰여져 있는 것은 항산입니다. 항산. 이 없는 백성은 변함없는 마음, 항심을 잃게 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맹자님이십니다. 맹자님께서는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항심이라고 하는 것을 거둘 수 있다. 항심이라는 게 무엇이었죠? 그렇죠.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식, 주 등의 항산이 없으면은 그런 것을 항심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주는 반드시 백성들이 항산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을로 넘어가 볼게요.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사회계약론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계약의 산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간보다 하등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최고의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기억부터 리을을 살펴봅시다. 일단 기억. 국가의 통치자는 덕으로서 백성을 감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맹자는 패도 정치가 아닌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왕도 정치는 백성들을 덕으로서 다스리는 정치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백성들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 뭐죠? 그렇죠. 항심이죠. 경제적 안정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항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항심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갖추어 주어야 하는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맹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디귿.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국가의 안에서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리을.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수립된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죠? 그죠. 계약론자들, 사회계약론자들 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다 써줄게요. 사회계약론자들. 그러므로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다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이므로 답은 4번이라고 체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일단 다음 사상가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사람들은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사회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자연 상태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회계약론자들 중 한 명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가 생겨나기 이전인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그 자연 상태에서 어떤 결함 등이 발생을 하여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도록 계약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사상가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상가는 자연 상태에서 평등, 자유,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대요. 이 여기서 입법부라고 하는 거,
양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학자는 로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크라고 하는 학자는 자연 상태에서의 결함을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평등이나 자유나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것을 모두가 다 갖다 보니 공평하게 집행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입법부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법부가 다양한 이러한 권리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래 가졌던 집행권 등을 그 입법부에게 권리를 양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여기서 말했던 입법부의 권력은 자연 상태를 불안하게 하는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했던 부분이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던 집행권을 입법부에게 양도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더 탄탄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때 조건은 그 입법부가 자신이 그 양도받은 권력을 행사할 땐 반드시 안전 및 공공선을 목적으로만 그러한 권리가 행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선을 해치는데 그러한 권리들을 행사할 때에는 로크는 그러한 입법부는 내쫓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입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발생한다. 맞아요. 여기서 양도한다라고 그 지문에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양도할 때는 반드시 시민들의 동의를 통해서 양도받아야 된다라고 로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두 번째,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렇죠. 여기 쓰여져 있잖아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권리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생명권과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부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항할 수 없다? 이것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예를 들어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시민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 권력에게 당연히 저항하고 그 국가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로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틀려요. 네 번째,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된 자연적 산물이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크는 사회 계약론자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국가를 자연적 산물이라고 보는 사람은 우리 아까 1번에서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체크한 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갑을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갑.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사회계약, 일단 사회계약 문자인가 봐요. 사회계약은 정치체제의 전 구성원이 지배할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 이때 일반 의지에 의해 지휘되는 권력을 주권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반 의지라고 하는 단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단어였어요. 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그렇죠. 공동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공동선을 지향하는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반 의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그것에 의해서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죠. 그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일반 의지를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권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루소입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 규정 지은 사람은 누구였죠? 맞아요. 홉스였습니다. 그 홉스는 계약을 통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통일된 강력한 국가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만이 주권자이며 절대 권력을 갖는다. 그래야지 그 자연 상태에서 이기적 본성을 가졌던 인간들을 모두 잘 통제하며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홉스는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 갑은 국가의 통치자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라고 루소는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는데 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점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주권은 이라고 루소는 생각했습니다. 니은.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성된다라고 루소와 홉스 모두 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것은 사회계약론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국가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죠. 디귿. 정치 권력이 없어도 자연법만 있으면 평화가 보장된다라고 홉스는 생각을 했나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홉스는 자연 상태를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없어도 이것이 바로 자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홉스는 자연 상태에선 자연법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규정 지음으로써 평화가 보장된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이죠. 리을.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아니죠. 홉스는 주권자가 절대 권력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니은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제 반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자, 갑을 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인권은 개인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로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첫 번째 선생님이 가로친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자유권. 그리고 두 번째 가로로 친 것은 참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자유권은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권리로서 타인이 내 자유를 감히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참정권은 말 그대로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은 인권은 자유권과 참정권을 지켜준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을은 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봅시다. 인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 권리이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것을 복지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유권, 참정권만이 지켜진다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여기서 소극적 권리가 자유권, 참정권에 해당을 하겠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권 보장을 위해선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롤즈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학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갑을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를 살펴봅시다. 기억. 인권은 자유권과 참정권으로 국한되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갑은 이것에 대해서 맞아 라고 대답할 것이지만 을은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대답을 하겠죠? 일단 갑이 긍정할 것이므로 기억은 맞습니다. 부정의 대답을 했습니다. 을이. 니은. 인권은 인간으로부터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가에 대해서 갑과 을 모두 다 찬성을 하겠죠. 선생님이 잘못 체크했네요. 자, 기억은 맞고 니은은 모두 다 긍정을 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갑을 모두 다 자유권, 참정권, 복지권 이러한 권리 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겠죠. 디귿. 인권은 자유권과 함께 복지권을 포함하는 권리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갑 입장에서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을은 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쨌든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했으므로 디귿은 정답이겠죠? 리을. 인권은 사회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아까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을은 yes 라고 대답할 것이지만 갑은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규제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디귿, 리을인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갑.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에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정의의 원칙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학자는 롤즈입니다. 롤즈는 시민 불복종의 불복종이 허용되는 조건으로서 다수의 정의감이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다수의 정의감은 바로 정의의 원칙 등에 근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의 그런 것보다 내가 먼저 인간, 양심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을을 소로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 시민 불복종은 민주 헌법의 의도에서 어긋나는 항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려요. 왜냐하면 롤즈 입장에서 민주 헌법의 의도와 이 시민 불복종과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여요. 오히려 그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 헌법의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항거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정의의 원칙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근거,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정의의 원칙에 오히려 근거하여서 시민 불복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려요. 디귿.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우리는 법의 정의에 대한 존경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그 시민 불복종을 판단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함양하는 것이 서로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리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행위이지만 나의 하나의 권리입니다. 이 국가에서 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권리 중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배웠었죠. 그러니까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여기 벌써부터 핵심 단어가 나왔네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롤즈가 이야기하는 사회이죠. 롤즈가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있는 사회를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구성원에게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헌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를 위해 구성원들은 체제에 불가피한 결함을 똑같이 분배하고 구성원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롤즈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롤즈 입장에서 1번부터 5번을 살펴볼게요. 1번.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의 공공적일 필요는 없다? 아니죠. 롤즈는 반드시 시민 불복종이 공공적인 특징을 보여야 된다. 공공적 행위여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려요. 2번.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그렇죠. 법이 부정의한 정도가 매우 심할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이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법이 사소하게 부정의할 경우에는 우리는 자연적 의무에 따라 그 부정의한 법을 실행할 수도 있다라고 롤즈는 봅니다. 이것은 5번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5번을 먼저 보면은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보았었는데 이러한 곳에서 부정의한 법이 만약에 사소할 경우에 민주주의 체제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소한 부정의할 법은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롤즈는 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리고 3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3번.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이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위법 행위 중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의 경우에는 오히려 위법 행위이긴 하지만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 3번은 틀립니다. 4번.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 하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 을이 누군지부터 살펴봅시다. 갑.
특정한 법에 불복종하기 전에 효용성을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시민 불복종을 이야기하는 학자 중 효용성, 공리의 원칙 이런 거를 따지는 학자 누가 있었죠? 맞아요.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싱어는 공리주의자입니다. 이 싱어는 불복종이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여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성공 가능성,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클 경우와 작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효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공리주의자로서 이런 효용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고 싱어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정한 법이 다수의 정의관에 현저하게 위반되면은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된다. 다수의 정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 누구였죠? 맞아요. 롤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정의의 원칙에 의거하여서 그것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의관의 기본 원칙이 바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정의의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살펴봅시다. 1번 시민불복종의 성패, 성공과 패인을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당연히 싱어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2번 시민불복종이 정당하더라도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싱어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민불복종이 어쨌든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민불복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3번 롤즈는 시민불복종은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성립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렀었죠? 이러한 사회를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부르면서 정의의 원칙에 의거해서 사회가 규제되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회에서만 시민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롤즈는 보았습니다. 4번 다수가 믿는 종교적 가르침은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롤즈 입장에서는 종교적 가르침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롤즈는 오직 정의의 원칙에 의거해서 다수의 정의관에 의거해서 시민불복종을 할지 말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종교적 가르침이라든지 개인적 이익이라든지 개인 이익, 집단 이익 등등 그러한 이익에 근거해서는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이지만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 그렇죠. 갑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모든 수업 내용들을 다 잘 복습하여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수고 많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